메릴랜드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상점 여러 곳을 털던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2020년 순찰차를 타고 비상출동하다 60대 한인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경관이 무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속도로 50마일 구간마다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자녀의 삶을 망쳤다는 이유로 부모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메릴랜드주에서 총격전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사망했습니다. 메릴랜드주 워싱턴 카운티 자리한 한 생산시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것은 오늘 오후 2시 30분쯤.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졌지만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Units immediately responded and located 4 victims, 3 of which were deceased at the scene, and 1 who was critically injured and transported. The suspect fled the scene prior to law enforcement's arrival. 도주하던 용의자는 현장으로 향하던 또 다른 경찰과 마주쳤고 경찰과 용의자 사이에 총격이 오갔습니다. Gunshots were exchanged between the suspect and the trooper. Both were injured and transported for medical treatment. 용의자에게 대응 사격을 하던 경관은 어깨에 총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용의자의 정확한 상태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종결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피해 집계에는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용의자가 총격을 가한 이유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메릴랜드주 스미스버그는 인구 3,000명의 작은 마을로 빌트모어에서 서쪽으로 75마일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상점 여러 곳을 털던 10대 청소년들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보도에 박시몬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뉴욕, 회색 후드 셔츠를 입은 남성이 한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입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말싸움을 하다가 곧바로 차량으로 돌아가 총기를 가져와 그대로 발사합니다. 상대방 역시 소지하고 있던 총을 쏘며 대응합니다. 이후 운전자는 타고 왔던 차량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어제 오후 뉴욕 퀸스 65가와 브로드웨이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 영상입니다. 당시 시간은 오후 3시 20분, 대낮 길거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로 인근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회색 후드 셔츠를 입은 28살의 남성은 어깨에 총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실려갔고 총격을 가한 남성은 $3,500의 현상금이 걸린 채 현재 수배 중입니다. 경찰은 총격범의 신원을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 주민들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늦은 밤 오렌지 카운티의 한 드럭스토어에 검은 후드에 흰색 복면을 쓴 2명의 절도범들이 유리창을 깨고 침입합니다. 실내에 들어선 이들은 곧바로 약국 조제실 유리창을 깨고 카운터를 넘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간 절도범들은 값비싼 약들과 마약류를 정신없이 챙긴 후 들어왔던 곳으로 빠르게 도주했습니다. 이들은 1시간 동안 무려 4곳의 상점을 털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절도 행각을 벌인 뒤 도주하다가 뉴포트 비치의 한 주택가에 숨었는데 이를 수상하게 본 지역 주민이 신고를 해 결국 모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 3인조는 LA에 거주하며 오렌지 카운티로 원정을 간 10대 청소년들이었으며 이 중 한 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지난 2020년 순찰차를 타고 비상출동하다 60대 한인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경관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1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주 법원 대배심은 지난 6일 열린 공판에서 2020년 10월 출동하던 중 경찰차로 민간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던 게럴 미들턴 경관에 대해 무죄 판결과 함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게럴 미들턴 경관은
뉴저지주 패스트 카운티 내 루트 3 인근 클립턴 커먼 쇼핑몰 근처에서 차량 탈취 용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미들턴 경관이 비상 출동하던 시간에는 클립턴과 웨인 등 여러 타운들의 경관과 형사 다수가 현장으로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동시에 쇄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미들턴 경관은 순찰차 경광등을 켜고 출동하다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과 충돌하려던 차를 피해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돌렸으나 차량이 보도로 돌진하면서 민간인을 친 것입니다. 이 사고로 사망에 이른 피해자는 60대 한인 이수키 씨로 밝혀졌습니다. 미들턴 경관은 응급요원들이 현장에 올 때까지 이 씨를 도왔고 이 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당일 저녁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뒤 뉴저지주 검찰은 사법기관 요원의 임무 중 일어난 모든 사망사고는 철저히 원인 조사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증인들의 증언, 블랙박스 데이터, 보안카메라 영상, 피해자 검시 등을 통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주 검찰은 조사 결과 해당 경관이 어떤 의도나 잘못으로 사건을 저지른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러한 조사 결과가 대배심에 제출되면서 과실부재 판정이 나왔습니다. 대배심은 이 씨의 사망에 대해 해당 경찰관의 책임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고속도로 50마일 구간마다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통부는 각 주를 연결하는 주요 고속도로 50마일 구간마다 전기차 충전소를 마련하고 차량 제조사와 브랜드에 상관없이 충전소 이용과 결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통부는 전기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주유소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충전 네트워크가 구축돼야 한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충전소에는 한 곳당 최소 4개 이상의 충전기가 설치돼야 하며 전기차 제조사와 무관하게 일정 속도 이상으로 충전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국가 전기차 인프라 포뮬러 프로그램에 따른 것으로 향후 5년간 50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 전기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휘발유 판매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판매가는 갤런당 $5에 육박했습니다. 자동차협회 트리플A는 전국 휘발유 판매가가 갤런당 $4.9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64센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89 오른 가격입니다. 워싱턴 DC와 국내 50개 주 가운데 10개 주에서는 이미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전국 평균인 갤런당 $5를 넘어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휘발유 가격이 13일 연속 오르면서 갤런당 평균 $6.42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수요 증가 속에 휘발유 재고량이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자녀의 삶을 망쳤다는 이유로 부모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플랫폼이 일리노이와 텍사스, 플로리다 등 8개 주의 청소년 이용자와 부모들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들은 메타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청소년들을 집착하도록 만들어 삶의 균형을 떨어뜨렸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자녀 상당수가 SNS에 과다 노출되면서 불면 증상에 우울증이 생겼으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메타의 프로그램 설계에 결함이 있고 청소년에 대한 경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관한 혐의가 있다면서 정신적 고통과 삶의 즐거움 상실, 의료비 지출 등에 대한 금전적 보상도 요구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메타는 기업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청소년을 공격적으로 중독시켰다며 이번 소송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메타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정부가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전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겐 카운티는 첫 주택 구매자들이 은행에서 모기지 승인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당 융자액의 20%를 상환 유예 조건으로 지원하고 5%는 매칭 펀드, 즉 매년 10분의 1씩 10년 만기 상환으로 지원하는 아메리칸 드림 프로그램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아메리칸 드림 프로그램 수혜자로 결정되면 일례로 $26만 달러짜리 주택을 매입한다고 가정할 때 $20만 달러는 은행 융자를 받고 $4만 달러는 나중에 주택을 팔거나 타이틀을 이전할 때 갚고 $1만 달러는 매칭 펀드로 받고 나머지 $1만 달러만 부담하면 됩니다.
아메리칸 드림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려면 첫 주택 구입자나 최근 3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또 버겐카운티 거주자나 버겐카운티 소재 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며 지역별로 설정된 기준소득 이하 가정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버겐카운티는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버팩 파크 원형극장에서 연례 주택 소유 페어를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메리칸 드림 프로그램과 함께 몰게지 융자, 신용 확인, 주택 검사 등 주택 구입과 관련된 각종 유익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버겐카운티 아메리칸 드림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중산층 기준 자녀 1명을 키우는 양육비가 30만 달러 가까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 농무부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녀 1명을 17살까지 키우는 데 드는 양육비가 28만 6천 달러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23만 3천 달러에 비해 5만 3천 달러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대학 진학 전까지만 계산된 것으로 대학 진학 후 취업에 이르는 기간을 감안하면 양육비는 더 높아진다는 분석입니다. 근로자 소득에서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주마다 조금씩 달랐는데 하와이와 매사추세츠, 미네소타주가 29%로 가장 높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1%로 평균보다 조금 높았고 미시시피가 13%로 가장 낮았습니다. 물가 상승 여파로 가격은 올리지 않는 대신 제품의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같은 돈을 지불하고 더 적은 물건을 사게 되는 셈이어서 가격 상승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크리넥스는 지난달까지 65장의 티슈를 박스에 담았지만 지금은 60장의 티슈만 담아 판매합니다. 초반 요거트는 5.3온즈 용량으로 판매되어 왔지만 요즘에는 4.5온즈만 들어있습니다. 물가 상승 여파로 같은 가격에 판매하기 어려워지자 아예 양을 줄여버린 겁니다. 한국산 식료품도 마찬가지인데 5개였던 멀티팩 라면이 4개로 줄었고 과자 안의 개별 포장도 눈에 띄게 양이 줄었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한 번 줄어든 용량은 다시 늘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들의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주말 남가주에 불볕더위가 예고됐습니다. 폭염주의보도 발령됐는데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방기상청은 이번 주말 남가주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온건조한 고기압 전선이 다가온 데 따른 것인데 특히 내일부터 토요일 밤까지 뜨거운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안텔로프 밸리 지역은 최대 105도의 뜨거운 날씨를 기록할 전망이며 산타클라리타 밸리도 이와 비슷한 10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기상청은 불볕더위 속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낮 시간대 외출을 최소화해야 하며 야외에서 일할 경우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차된 차량 내부에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방치할 경우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폭염은 일요일을 기점으로 10도 정도 하락하며 월요일에는 예년 기온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장악된 남부 헤르손 일부를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의 운하를 재개통하고 교통망을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여전히 러시아군과 치열한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몇 시간 만에 전황이 바뀔 정도로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세베로도네츠크 전투가 개전 이후 가장 어려운 전투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Всієї цієї війни я вдячний кожному і кожній, хто обороняється на цьому напрямку. Багато в чому саме там зараз вирішується доля нашого Донбасу. 우크라이나군은 남부 헤르손주에서는 반격에 성공해 일부 영토를 수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헤르손주는 2014년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반도와 맞붙은 지역입니다. 한편 러시아는 북크림 운하를 재개통하고 돈바스에서 크림반도를 잇는 교통망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Открыто автомобильное сообщение с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и по материковой части в Крым. Возобновлено беспрепятственная подача воды по Северокрымскому каналу
на Крым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소련 시절 건설된 약 400km의 북크림 운하는 우크라이나 드니프로강의 물을 크림반도에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자 운하를 막았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는 돈바스에서 크림반도까지 약 1200km에 달하는 철도 선로와 도로를 복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운하 재개통과 교통망 구축으로 점령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지배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성민수 기자입니다. 비공개 소환된 백운규 전 장관의 신분은 피의자입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고발된 인물들 중에서는 가장 윗선입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압박했고 백 전 장관이 거기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백 전 장관의 집과 연구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확보한 자료와 산업부 직원, 공공기관장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검찰은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백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 전 장관은 의혹 자체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과거 문정부에서 따로 지시받으신 내용도 있으셨었나요? 항상 법과 규정을 저희들이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드렸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백 전 장관 소환으로 당시 산업부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향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전 정부 핵심 인사들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며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에 배당했습니다. 대검이 당초 서울 동부지검에 보냈던 것을 중앙지검으로 옮겼습니다. 고발 대상자들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입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3년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가장 관심이었던 세월호 침몰 원인은 끝내 결론짓지 못했습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조사 활동의 한계였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최종 결론입니다. 내부 원인으로 침몰했다는 내인설, 외부 충격이 문제였다는 외력설, 그중 외력설은 가능성이 낮다. 다만 그 이상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증거가 불충분한데 무리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또 문제를 낳는다고 생각해서 확실하게 왜 못 밝혔느냐라고 비판하시는 거는 달게 받겠습니다. 조사는 사참위 진상규명국이 맡아왔습니다. 진상규명국은 잠수함 충돌설 등 이른바 외력설을 강하게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외부 전문가들을 납득시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 잠수함이 이렇게 집찰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현 사참위 자문위원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박할 근거가 부족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처음부터 외력설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오해다. 어떤 실험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결론을 내놓고 진행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도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9명 중 2명만 끝까지 참여했고 나머진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3명은 아예 공석이 됐습니다. 여야가 추천하는 인선도 한계로 작용했다고 전원위원 스스로 평가합니다. 정치권에서 이렇게 나눠서 추천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특정 정당이나 본인들 입장을 좀 대변할 수 있는 사람 혹은 본인 당에서 일하던 분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이 되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다시 한번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전체 조사위원회를 이어받아서 조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가 두리뭉실하게. 사참위가 조사에 쓴 예산은 570억여 원. 종합보고서는 석 달 뒤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됩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이지만 민생 과제는 적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논란 속에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긴 윤 대통령. 역사적 처음으로 출퇴근하시는 대통령이신데 글쎄 특별한 소감 없습니다. 일해야죠. 전례 없던 기자들과의 즉석 질의응답은 지금까지 12차례 이어졌습니다. 민감한 현안에도 답했습니다.
글쎄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즉석 답변에 메시지 관리 우려도 있지만 틀을 깬 소통 행보란 평가가 나옵니다. 취임 열 하루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선 한미 동맹을 경제 분야까지 확장하기로 했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 경제협의체 IPEF 참여도 결정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대중관계 등을 새로 설정해야 하는 과제도 생겼지만 정치 신인의 첫 외교 무대치곤 무난한 출발로 평가됩니다. 국내 현안에선 경제를 강조하며 손실보상 추경에 속도를 내 취임 20여일 만에 39조 원 규모의 추경 집행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뤄둔 어려운 민생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찬반 여론이 부딪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도 여권 중심으로 제기되는 과제입니다. 20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 연설에서 연금, 노동, 교육개혁 화두를 던졌지만 아직 첫 발도 못 뗀 상태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문제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물가 상황도 새 정부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